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1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목요일날 증시가 떨어졌는데 금요일날은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좋은 추세가 금요일날 만들어지면서 저 역시도 기분 좋게 주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S&P 500의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떨어진 종목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웬만한 투자 종목은 모두 플러스를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AAII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의 전망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24.3%가 11월 1일 날 상승 추세를 점쳤었고요. 응답자의 무려 50.3%는 아니다. 미국 증시는 6개월 이후에 지금 수준에서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이후인 11월 8일 결과를 보시면 참가자들의 무려 42.6%가 불리시한 의견을 제시했고요. 27.2%만이 미국 증시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좋지 않은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회복하는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좋은 추세를 미국 증시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을 때는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이 더 딥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도 비슷했죠. 목요일날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딥을 이용을 해서 추가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금요일날 기분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난주의 분위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만한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르죠. 앞으로 발표되는 수치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11월 14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요일이죠. 오전 8시 30분에 10월 달의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은요, 헤드라인 CPI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식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1%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의외로 이러한 수치보다 훨씬 더 낮은 CPI가 보고가 된다면 미국 증시가 정말 신나게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면 증시가 또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수요일 날도 중요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전 8시 30분에 10월달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발표됩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은 전월 대비해서 0.3% 정도 리테일의 세일즈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미주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제가 어닝 시즌 다음으로 좋아하는 시즌이 시작됩니다. 13F 파일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매 분기마다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전에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기관들은요,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말 정도 되면 대부분의 투자 기관에서 발표된 13F 파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과연 미국의 대표적인 스마트 머니는 어떠한 종목에 많은 투자 자금을 넣고 있는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는지 미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월 13일 새롭게 시작되는 주의 첫 번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방송이니만큼 지난주에 미국 증시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를 보시면요, 한 주 동안 주가가 1.17% 상승했는데요. 사실 금요일 하루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1.17% 주간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2% 이상 상승하면서 일주일 주가 수익률이 2.1%를 기록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주도한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수익이 가장 도드라졌던 종목은요, 데이터독입니다.
26.34%나 한 주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몽고DB가 9.85%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브로드컴이 플러스 8.48, 코인베이스 플러스 8.30, 로블록스 플러스 8.19, 우버가 플러스 8.02, 페이콤이 플러스 7.63, 엔비디아 플러스 7.40, 스노플레이크 플러스 6.94, KLA 플러스 6.93, G스케일러 플러스 6.49,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6.35. 다음에는 미주온 탑 12의 성적입니다. 세 종목만 떨어지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일주일간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우버가 가장 좋았습니다. 플러스 8.02로 마감이 됐고요. 엔비디아가 한 주 동안 7.4%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483.35를 찍고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주가가 500을 찍을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TSMC가 플러스 6.16,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4.78,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플러스 4.33, 팔란티어 플러스 4.13, 아마존 플러스 3.62, 나비타스 플러스 1.46, 인피니언 플러스 1.02, 그리고 세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온 세미컨덕터가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난 한 주에도 1.27%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테슬라가 마이너스 2.41, 소파이가 마이너스 13.36% 보여주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첫 번째 기사는요. 제가 이틀 전에 미주온 멤버십 플랫폼에 올려놓은 미주온 추천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지금 투자할 곳은 빅테크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이 내용을 보시고 다른 주식은 다 팔고 빅테크에만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여기 들어가 있는 논리가 굉장히 정연합니다. 따라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지금 빅테크가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주장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빅테크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기업 전반에 걸쳐서 가진 자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커졌다. 격차가 점점 커지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주식시장의 왜곡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증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살펴보시죠. 나스닥 100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치솟았지만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수많은 주식 투자 전략에서 실망스러운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어닝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주식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요. 어떻게 보면 우량 대형주만의 지속적인 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 가치주도 하락했고요. 소형주는 급락했고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는 주식은 3월 이후에 최악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종목만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반면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투자자들의 이탈은 신용 불안이 월가를 계속 괴롭히고 있던 증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투자 자금이 지금 우량 기업에만 몰려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신용 불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골드만삭스 그룹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재무제표가 가장 튼튼한 기업은 약 4개월 동안 가장 취약한 기업에 비해서 주가 수익이 훨씬 더 앞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 하이힐드 채권은 하락했다. 하이힐드라는 것은요.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을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정크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크본드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시장 변동성을 종합하면 투자자들은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사이클이 수익, 경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여전히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확실한 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불안감은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가총액 가중지수의 끊임없는 상승세에 가려져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빅테크의 주식이 올라가면서 전체 지수도 역시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상승장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이라는 전문가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파월 의장의 마음이 몇 달 동안 뻔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랠리를 펼친다. 파월 의장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2% 갈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공격적이다. 호키시한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조그만 사인만 나오면 그러면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치고요. 이런 랠리는 지금 빅테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파월 의장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강경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약간의 매도세를 보이고요.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이번 장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일부 테크 종목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개의 그래프가 나오죠. 가장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요.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은요.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가장 커다란 테크 종목 100개를 묶어놓은 이러한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금융주는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순수 테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장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S&P 500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파이라고 부르는 S&P 500, 미국 증시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요. 빨간색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부터는 지금 0% 이하니까 마이너스 수익이죠. 자, 이 빨간색은 뭐냐면요. S&P 500 Equal Weighted Index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대 기업 중에서 비중을 똑같이 구성해서 만든 ETF는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까만색은 뭐냐면요.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중소형주는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또 S&P 500이라 하더라도 500대 기업이라 하더라도 테크주가 지금 상승 추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은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테크주가 몰려있는 나스닥이 혼자 파티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주에는 대형주들이 양호한 재무제표로 인해서 경기 사이클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 1년 동안 이어진 추세가 연장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볼 때는요. 이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좋지가 않지만 대형 테크주, 메가테크 기업들은 여기랑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요. 6월 이후에 최고 랠리였던 금요일을 포함을 해서 일주일 동안 주가가 1% 이상 상승했지만 반면 같은 S&P 500인데 이퀄 웨이티드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은행 자금 조달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기업을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는 지금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현재 러셀 2000은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 있을 때는 러셀 2000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기업들은요. 굉장히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형편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러셀 20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성장주들이 많이 있겠죠. 따라서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데 미래의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역시도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 스트레스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저렴하게 차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메가테크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애플 그리고 우리가 아마존 이 두 기업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대출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현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기업들은 2020년, 2021년에 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를 이용을 해서 1% 그리고 2%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금리를 가지고 많은 자금을 확보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요. 이런 기업들은 전혀 대출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대형주가 거의 12번의 연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할 수 있었던 위험 요소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요. 대형 주식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들은 현금이 넘쳐난다. 이미 많은 대출을 받아놓은 기업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자금 조달이 축소될 경우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미국 대기업들이 특히 잘 견뎌낼 수 있는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JP모간 자산운용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국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은 MSCI 글로벌 전 세계 그 주가 지수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미국 외 국가 기업의 약 11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건강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국 기업이다. 부채가 많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기업의 순이자 비용은요, 2021년 이후에 국내 총소득 대비해서 약 0.6%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반면 모든 다른 G10 국가의 이자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상승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요, 정말로 대출이 많이 없다. 배출이 있어도요, 다 픽스 레이트인 거죠. 예전에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대출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국가 기업들에 비해서 이자 비용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금리에 둔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하거나 급여 상승이 0에 가까울 때까지 연준은 기조를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연준 입장에서는요, 조금 당황스럽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기업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거대 기업을 제외하면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진 않다. 미국 기업 부분의 순이자 지급액은 감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150대 기업 이외의 나머지 기업에서는요, 오히려 이자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그리고 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이유는요, 상위 150, 따라서 굉장히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에 작은 기업들은요,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함께 읽어본 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몇몇 메가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메가테크 기업들이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채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작은 기업들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많이 올라갔고, 따라서 그들의 어닝 실적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일찌감치 굉장히 낮은 금리로 많은 대출을 확보한 기업도 많고요. 또한 현금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대출 없이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주가 흐름을 봐도요, 전반적으로 S&P 500은 1% 이상 상승을 했지만 이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빨간색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죠. 이게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500대 기업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몇몇 되지 않는 작은 수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소형주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메가테크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적어도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이러한 전략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메가테크 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사를 첫 번째로 선정해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220% 랠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렴한 상태다. 이러한 주장인데요. 어떠한 논리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1년도 채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3배 이상 오른 엔비디아 주식에 보통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형용사 싸다라는 말이 긍정론자 사이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맵시그널즈의 수석 투자 전략과 알렉스 영 같은 투자자들의 견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알렉스 영에 의하면 어닝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어닝 대비해서 엔비디아의 가격은 2022년 중반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포워드 PE 레이시오입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포워드 PE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재 포워드 PE가요, 지난 2022년 중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렉스 영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실제로 매우 싸다. 왜냐면 수익 대비 주가 비율, 우리가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PER이 지금 현재 예상 성장률보다 낮으며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그룹포커스닷컴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엔비디아의 포워드 PE 레이쇼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PE 레이쇼는 116.75입니다.
이거는요, 포워드가 아니라 지난 12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따라서 과거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지금 116배 올라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PE 레이쇼는 엄청나게 높은 기업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포워드 PE 레이쇼는요, 지금 29.07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를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 성장률보다 오히려 PE 레이쇼가 낮다. 이 얘기는요, PEG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성장률에 비해서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따라서 지금이 줍줍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실반트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이클 산토테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 역시도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그룹에 속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회사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포워드 EPS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전망치에 근거한 거다. 실제 숫자가 아니라요,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후행 기준으로 보면, 따라서 과거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매출을 기준으로 해도 35배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PER은 100배가 넘죠. 그리고 PSR, 따라서 지금 현재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도 시가총액이 무려 35배 정도 올라가 있는 S&P 500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다. 따라서 지금 과거랑 향후 1년 동안 이 성장률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이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비싼 주식이 케이던스 디자인인데요. 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벤치마크 평균, 현재 S&P 500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업들은요, PS 레이시오가 2.4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장 평균은 2.4배인데 혼자 35배니까 정말 무지막지하게 비싼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다. 하지만 성장률 때문에 그래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 9월 달에는요, 엔비디아가 너무 비싼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인공지능 투자를 위해서 너무 뻔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아크 인베스트 매니지먼트의 캐시우드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비싸다고 얘기하는 주식이 엔비디아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어필리에이츠 LLC의 설립자 로버트 아녹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지금 완벽을 넘어선 가격으로 책정됐다. 따라서 지금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요, 11월 21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요. 이번 실적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가이던스를 통해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이 첨단 반도체 판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 중국에 엔비디아가 어떤 말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인데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나올지 여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중국의 한 국영 뉴스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엔비디아가요, 중국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칩 3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과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확정되면요, 아마도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13F 파일 시즌이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투자 자금의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가는 대규모 투자 기관은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마음이 급했는지 벌써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기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연금이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 주식의 비중을 늘렸다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산 기준으로 미국 최대 규모의 공적 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은요,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의 주식을 매수하고요,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지분 또한 매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한 종목은 팔았는데 오라클의 지분은 일부를 매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캘퍼스가 바로 그 기관입니다. 정식 네임은요, 여기 나와 있죠. 캘리포니아 퍼블릭 임플로이즈 리타이어먼트 시스템의 약자고요. 이 캘퍼스가 3분기 3개월 동안
무려 230만 주의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총 주식의 보유량은 910만 주를 찍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면 1000만 주를 갖게 되죠. 테슬라 주가는 2022년 65% 급락한 이후에 2023년 첫 번째 9개월 동안은 2배로 올랐죠. 그리고 나서 4분기 현재까지는 아직 14% 하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캘퍼스가 투자한 이후에 좀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월 달에 발표된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가격 인하로 인해서 어닝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요, 이를 미니 재앙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은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가 될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많이 있고요. 반면 테슬라는 대조적으로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예상보다 견고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생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죠. 하지만 이 어닝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리비안의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10월 달에 리비안이 분기 매출 전망치를 낮춘 적이 있고요. 또한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리비안의 주가는요, 2022년에 82%나 폭락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들어서 9개월 동안 3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들어서는 아직 37%나 추가적으로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캘퍼스가 여기에서도 지금 아직 재미를 보지는 못했죠. 캘퍼스는 이번에 21만 5천 주 이상 리비안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보유량이 97만 6천 부주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주식도 샀는데요. 2022년에 65% 급락한 이후에 2023년 첫 번째 9개월 동안 150%나 급등한 주식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4분기 들어서도 23%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따라서 캘퍼스는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적시에 추가 매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은요, 3개월 동안 지난 3분기에 75만 8,727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지금 현재 보유량은요, 350만 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CEO인 알렉스 카프가 지난 8월 달에 바론즈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팔란티어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미래를 좀 희망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캘퍼스,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공적 기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테슬라, 팔란티어, 그리고 리비안에 투자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이라고 여겨졌던 테슬라,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테슬라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신차 그리고 중고차를 나열하는 웹사이트인 카즈닷컴입니다. 카즈닷컴에 새로운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나열되고 있다. 리스트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중고차 목록은 주목할 일은 아니다. 원래도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구매자는 항상 카즈닷컴에 가서 중고 테슬라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차가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한 거고요. 새 매물을 클릭한 자동차 구매자는 결국 테슬라의 웹사이트로 이용해서 주문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카즈닷컴입니다. 보시면 이제 메이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테슬라를 살 거니까 테슬라를 클릭하고요. 보시면요, 무려 8,000대가 넘는 테슬라 자동차가 이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8,000대 중에 과연 신차는 몇 개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뉴를 클릭하면 되겠죠. 신차가 지금 2100대가 넘는 테슬라의 새로운 차가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색 테슬라를 클릭했고요. 여기 오더 나우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니까요. 앞에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닷컴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광고구나.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겠죠.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요, 전통적인 광고를 시도하려는 테슬라의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카지닷컴은 TV 광고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광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딜러들은요, 자동차 판매를 돕기 위해서 카즈닷컴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동시에 자동차 딜러이기도 하죠. 딜러가 없이 직접 판매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요, 과연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왜 카즈닷컴에 테슬라의 신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요, 지금 자동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장된 해석일 수 있다. 테슬라는요, 실망스러운 3분기 납품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공장 가동 중단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수치는 대체적으로 무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매가 너무나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서드파티 웹사이트에 판매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광고를 한다는 것은요, 테슬라가 드디어 가격 인하를 끝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어차피 가격을 인하하면서 마진에 타격을 받을 바에는 그거보다 오히려 작은 비용으로 광고를 하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요, 지금까지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마진이 줄어들면서 우리 투자자들을 많이 불안하게 했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테슬라는 매출 성장을 위해서 2023년 초에 가격을 대폭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이번 가격 인하는 금리 상승에 따른 경쟁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지만 테슬라는 가격 인하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해서 광고를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움직임이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메타 플랫폼즈의 주주 입장에서도 그리고 아마존의 주주 입장에서도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박 파트너십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에서 이제부터는요, 아마존 쇼핑이 가능해진다라는 엄청난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은요,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20억 명을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수가 80억 명 정도 되잖아요. 따라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왓츠앱하고 인스타까지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38%, 무려 31억 명이 하루도 빼지 않고 방문하는 것이 메타 플랫폼즈의 그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엄청난 노출의 향상을 공모해 볼 수가 있다. 엄청난 고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마존 쇼핑이 직접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아마도 광고주 입장에서는요, 이들 페이스북, 인스타의 매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서 광고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앱의 프로모션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아마존에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대변인이 얘기하기를요, 고객들은 소셜미디어 앱을 떠나지 않고도, 따라서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에 그냥 머물르면서 아마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쇼핑할 수 있고요. 또한 결제 역시도 아마존에서 간단하게 결제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요,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미국 고객들은요, 일부 아마존 제품 광고에서 실시간으로 가격도 확인할 수 있고 프라임 자격 그리고 배송 견적 등 제품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고요, 바로 결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요, 최근 몇 년 동안 타겟팅 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애플의 2021년 iOS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던 메타가 광고 수익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2022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메타 플랫폼즈 주가가 70% 이상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애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iOS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메타 플랫폼즈가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드디어 아마존과 함께 파트너십이 결성되면서 다시 한번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타겟 광고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메타, 아마존 및 광고주에게 엄청난 수익이 개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거는요, 세 파티 모두 굉장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메타 입장에서도 아마존이 들어오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마존은 말할 필요도 없죠. 메타가 가지고 있는 노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아마존과 메타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광고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타 플랫폼즈 관련해서 하나의 호재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에 관련된 호재고요. 메타가 텐센트와 VR 헤드셋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14년 만에 중국 시장으로 복귀한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기를요, 메타 플랫폼즈는 중국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인 퀘스트의 저가 버전을 판매하기 위해서 텐센트와 예비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중국에서 페이스북이 금지된 지 무려 1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메타의 중국 시장 복귀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거래를 통해서 중국 멀티미디어 대기업인 텐센트는요, 중국에서 메타 헤드셋의 독점 판매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두 기업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 입장에서는요, 헤드셋 판매 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겠죠. 따라서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한 기기에서 게임과 기타 앱을 사용하게 되면서 많은 컨텐츠 그리고 서비스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계약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중국이 신장 폭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인해서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를 차단한 이후에 메타가 드디어 중국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냥 헤드셋 판매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소셜 미디어도 다시 한번 열리게 될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텐센트와의 거래를 통해서 메타는요, VR 헤드셋 피코를 만드는 틱톡의 소유주 바이트댄스와 경쟁하게 됐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는 이미 바이트댄스가 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피코는요, 수요 약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도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피코의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VR 산업과 시장 성장에 대한 회사의 추정치가 너무 낙관적이었다. 아직까지는 이제 메타버스는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가 이렇게 무겁고 커서는요, 아직도 많은 대중에게 선택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격도 많이 떨어져야겠죠. 따라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그냥 가벼운 안경 정도로 모든 게 가능해지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의 시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죠. VR 헤드셋에 대한 수요 감소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1분기에 출하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국의 진출이 확정되게 되면요, 엄청난 수요가 추가적으로 이제 더해지는 거죠. 따라서 메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뉴스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제가 유일하게 투자하고 있는 중국 기업 리오토 관련된 기사고요. 리오토가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판매량을 앞지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가 발표한 10월 판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스타트업 리오토가 테슬라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자, 이 스타트업 기업인 리오토는요, 10월 달에 4422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테슬라는 28,626대에 그쳤잖아요. 따라서 테슬라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리오토는요, 또한 4분기에도 한 달에 41,700대에서 42,600대 사이로 비슷한 속도로 자동차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가이던스가 제시된 사항이고요. 하지만 참고로요, 테슬라와 리오토는 완전히 같은 상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터리 전용 모델이죠. 하지만 리오토는요, 모든 SUV 차량에 배터리 충전을 위한 연료 탱크가 함께 제공됩니다. 하이브리드란 얘기죠. 따라서 주행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그것 때문에 좀 빨리 도입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주행거리에 대한 어려움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배터리 성능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충전소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브리드 시대는 가고 배터리 전용 모델이 주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토도요, 2024년 2월에 첫 번째 배터리 전용 모델인 다목적 차량 메가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오토는요, 내년 하반기에 배터리 전용 차량 3종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2024년 단 1년 동안 무려 4개의 전기차가 새롭게 출시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현재 리오토의 차량은요,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31만 9,800 위안에서 45만 9,800 위안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델 3, 모델 Y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자동차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9월 달에는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팔았습니다. 43,507대를 판면 리오토 같은 경우는 36,060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거든요. 하지만 지금 리오토는 매달 판매 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현지 기업과는 달리 리오토는요, 당장의 해외 진출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니오 같은 기업은요, 엑스팽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럽으로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오토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중국의 뜨거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전자 보조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오토의 마동휘 회장은요, 목요일 실적 발표에서 자율주행 연구 개발팀 규모를 지금 현재는 900명밖에 되지 않는데 2025년 말이 되면요, 무려 2,500명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에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11월 1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가 좀 힘을 내서요, 지난주처럼 아주 좋은 상승 추세를 좀 지속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필요한 많은 정보는 미준 와서 많이 확보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